제사 음식이요? 어머니는 음식보다 제가 맨손으로 대변 받던 걸 더 원하셨나 보지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5명의 시누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올케, 제삿날인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큰 시누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유 원장과 통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말에 시누이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둘째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유원장? 어머니께서 나를 평생 간병을 해준 며느리 순옥에게 3억 8천만 원을 남긴다고 쓰신 친필 유 원장이요. 시누이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모님들이 그 돈을 7차례에 걸쳐 가져간 통장 내역도 있어요. 그만해! 셋째 시누이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모님들이 순옥이 길들이기로 긁어낸 돈이라고 하신 그 대화도 녹음되어 있거든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횡령건으로 형사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때 남편 재호 씨가 조용히 일어섰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뺨을 때렸을 남편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누나들, 그만 가세요.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재호야,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저 정신 차렸어요. 30년 늦었지만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이 집 등기도 이미 제 이름으로 변경 완료됐어요. 5 시누이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며느리로 살아온 30년의 제 삶이에요. 제 이름은 김순옥, 올해 69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남편 재호 씨와 함께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를 지켰어요. 순호가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재호 씨가 그렇게 말할 때면 피곤함도 사라졌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한 18평 아파트가 저희의 전부였어요. 요즘 기준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됐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서툴게 만든 음식도 순옥이가 해준 거는 다 맛있다고 해주셨거든요. 순옥아, 고맙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서 우리 재호가 복이 많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친정 어머니를 일찍 여윈 저에게는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았습니다. 5명의 시누이들도 처음에는 저를 반겨줬어요. 큰 시누이부터 막내까지 모두 옳게 잘 만났다고 해주셨습니다. 옳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옳게가 있으니까 우리가 편하다. 그때는 그 말이 고마웠어요. 저 덕분에 편하다는 건 제 존재를 인정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신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맙다가
도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올케가 해야 할 일이잖아.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우리는 바빠서 못하니까 올케가 하는 거야. 같은 일인데 말이 달라졌습니다. 덕분에 편하다는 건 고마워한다는 뜻이었는데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의무라는 뜻이었어요. 감사해서 당연함으로 선택에서 강요로 바뀌어 가고 있었던 거죠. 첫 아이 민수를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손자라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순호가 고생했다. 우리 민수 참 예쁘네. 시어머니께서 갓난아기인 민수를 안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때부터 느꼈어요. 제가 뭘 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진다는 걸요. 밥을 해도 당연하고, 빨래를 해도 당연하고, 아이를 낳아도 당연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더욱 분명해졌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서 웃고 떠들고, 저만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10명이 넘는 식구 음식을 혼자 준비하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올케가 음식 잘하니까 올케가 하는 게 나을 거야. 우리가 하면 엄마가 안 좋아하실 텐데. 올케 언니는 원래 일 잘하잖아.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저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을 혼자 씻어야 했어요. 이 집이 정말 내 집이 맞나?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머리를 저었어요. 무슨 바보 같은 생각을. 당연히 내 집이지. 나는 이 집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분이셨어요. 가끔 제가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감싸주셨고, 아이들을 너무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올케, 이번 설에는 만두 올케가 만들어줘. 올케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떠넘기는 말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른을 넘기시면서부터 조금씩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졌어요. 순호가 내가 밥 먹었나? 어머니 방금 드셨잖아요. 그래, 그랬나? 깜빡했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호가 여기가 어디야? 어머니, 저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런가?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집도 모르시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때부터 제가 시어머니를 더 세심하게 돌봐야 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올케, 엄마 상태 어때? 우리는 바빠서 자주 못 가는데. 올케 언니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심이야.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는 안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심할 겨를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시누이들이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요. 어머니를 저에게 완전히 맡기고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계획을요.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지만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뜻이었어요. 재호 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이 바쁘다며 집안일에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니 더 상태가 안 좋아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 저 혼자요? 누나들은 바쁘잖아. 당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남편마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저만 한가한 사람 취급이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훗날 제가 완벽한 복수를 위한 분노의 재료가 될 거라는 거요. 민수가 3살이 되던 해, 제가 둘째 수진이를 임신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재호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하지만 저는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동안 징조들을 봐왔거든요. 시누이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올케, 우리는 일이 있어서. 올케가 집에 있으니까 올케가 하는 게 나을 거야. 우리가 뭘 할 줄 알겠어.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갓 걸음마를 시작한 민수와 뱃속의 아기, 그리고 치매가 진행되는 시어머니까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특히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잠을 못 이루시고 돌아다니시는 게 문제였거든요. 새벽 2시, 3시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찾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호가. 임신 중이라 잠이 무척 소중한 시기였는데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가보면 대부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집에 가야 해.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셔.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이미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머릿속에는 아직 살아계신 걸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가게 일이 너무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 수진이를 낳고 나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시어머니께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끔 실수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순호가, 내가 실수했네. 시어머니께서 미안해하시며 말씀하실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에 3~4번씩 실수하시고 나중에는 아예 변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벽에 대변을 바르시는 일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벽면 전체에 대변이 발라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가? 아, 그거.
벽이 더러워져서 닦아준 거야. 시어머니는 당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순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고 마려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마다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야 했습니다. 갓난아기 수진이를 안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급하게 화장실로 모시려고 했는데 그만 도중에 따뜻하고 끈적한 온기가 제 손에 닿았어요. 시어머니의 대변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도 없어서 제가 맨손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한 손에는 아기를, 다른 손으로는 그 감촉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뜨겁고 끈적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느리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손을 씻었어요. 뜨거운 물로, 비누로 몇 번이고 씻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촉과 냄새는 일주일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을 보면 자꾸 그때 그 감촉과 냄새가 올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강박적으로 손을 씻기 시작한 게요. 하루에 30번씩, 한 번에 10분씩 씻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남편 재호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보, 너무 씻지 마. 손 상한다. 더러워요. 아직도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 깨끗하잖아. 재호 씨는 몰랐어요. 제 손에 묻은 건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였어요. 시누이들은 어땠을까요? 가끔 안부를 묻긴 했지만 직접 와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옳게, 엄마 상태 어때? 집이 멀어서, 직장이 바빠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더러운 일은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옳게가 해야 엄마가 편해하실 거야.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지만 결국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라는 뜻이었어요. 갓난아기 수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불을 빨고 바닥을 닦고 벽을 청소하고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시누이가 와서 시어머니를 잠깐 보고 갔는데 나갈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옳게 정말 고생 많아.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어. 고생이 많다면서 왜 도와주지는 않는 걸까요? 다행이라면서 왜 감사 인사는 형식적일까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시누이들에게 저는 고마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당연히 일해야 하는 존재였다는 거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칫날이었어요.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위해 5 시누이와 그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평소에는 바쁘다고 안 오던 사람들이 그날만큼은 다 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요. 저는 새벽 4시부터 준비했어요. 갓난아기 수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잔치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10명이 넘는 식구들 음식을 혼자 준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가득 차린 상을 보시면서 시어머니께서 기뻐하셨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 보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다니. 시어머니는 당신의 생신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셨지만 맛있는 음식에는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새벽부터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잔치상 위로 웃음이 넘쳤어요. 시누이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습니다. 엄마, 칠순이시네. 정말 오래 사셨어. 올케가 음식 정말 잘했다. 역시 올케 솜씨야. 우리 엄마 복 많으시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쯤부터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 혼자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그릇들을 씻고 있는데도요. 익숙한 일이었지요. 3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광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마려워, 마려워. 저는 급하게 수진이를 재호 씨에게 맡기고 시어머니께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바지에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갈아입으면 돼요. 시어머니를 화장실로 모시고 깨끗하게 씻겨드린 후 옷을 갈아입혔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혀드리고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시누이들은 모두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마려워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급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화장실까지 모실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제 손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뜨겁고 끈적한 감촉이 다시 제 손에 닿았을 때 정말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처리를 마치고 손을 씻으러 갔는데 그때 시누이들이 또 저를 불렀어요. 올케, 수진이가 울어. 젖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었죠. 저는 손을 깨끗이 씻고 아이를 안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시누이가 말하더라고요. 올케, 손 냄새 안 나? 아기한테 젖주기 전에 확실하게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도 그걸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씻어도 그 감촉과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 않았어요. 다시 씻고 올게요. 화장실로 가서 또 손을 씻었어요. 뜨거운 물로 비누를 여러 번 발라가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씻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젖을 주는데
시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에는 물방울 소리만 남았지요. 더럽게 대변을 손으로 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도 참 힘들게 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딸은 못하는 일을 며느리는 해야 하는 걸까요? 같은 여자인데 뭐가 다른 걸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의문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수진이에게 젖을 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한테 갈 거야. 이번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기를 놔둘 수도 없었어요. 시누이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님들, 어머니 한번 봐주세요. 그 순간 잔치 소음이 멈췄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 시누이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냅둬. 울다가 그치겠지. 그렇게 걱정되면 올케가 가보면 되겠네. 우린 무서워서 못하겠어.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떡해. 그 말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모님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힘들다고요. 여보. 그때 뒤에서 재호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니 재호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재호의 손바닥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누님들 말씀대로 해.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뺨의 아픔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내렸거든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침묵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께 가야 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였다는 걸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건 착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굴욕이 훗날 제가 완벽한 복수를 하는데 필요한 분노의 씨앗이 될 거라는 거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지만 제 손 씻는 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하루에 몇십 번씩, 한 번에 15분 이상 씻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르트고 갈라질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 남편 재호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손 씻는 버릇 좀 그만해. 손에 구멍 나겠네. 물세도 아깝고 시간도 아까워. 이미 충분히 깨끗하잖아.
남편 재호 씨에게는 그냥 이상한 버릇이었어요. 왜 제가 그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누이들은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사며 차례며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겼습니다. 올케, 엄마 제사 때는 올케가 다 해줄 거지. 올케가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이제 안 계시는데도 여전히 저만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시누이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날은 시어머니 제사 이야기를 하러 큰 시누이와 둘째 시누이가 왔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 재호가 준 돈으로 실컷 놀았지 뭐. 그러게 말이야. 재호가 뭐 알겠어? 어차피 우리가 순옥이 길들이기로 긁어낸 돈인데.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찻주전자를 놓을 뻔했습니다. 순옥이 길들이기로 긁어낸 돈. 그 말이 제 귀에 박혔어요. 그런데 그 돈, 사실 엄마가 옳게 고생한다고 옳게 앞으로 남겨둔 유산인 거 재호는 모르잖아. 맞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 순옥이가 나를 평생 돌봐줬으니까 이 돈은 순옥이 것이다라고. 하지만 재호가 그걸 며느리한테 주기 전에 우리가 빼돌린 거지. 어차피 걔가 뭘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남겨주신 유산을 시누이들이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순옥이 길들이기라는 잔인한 표현을 쓰면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순옥이 길들이기는 완전히 성공한 것 같아. 이제는 뭘 시켜도 꼼짝 안 하잖아. 또다시 그 말이 들렸어요. 순옥 길들이기. 그러게. 완전히 길들여졌어. 이제는 우리가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할걸. 재호도 완전히 우리 편이고, 올케가 뭘 해도 재호가 혼내주니까 편하지. 세 번째 그 말이 반복될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제 30년의 희생을 마치 게임처럼 여기면서요. 저를 길들였다, 조련했다고 자랑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니, 실제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털썩 앉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한 모든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사랑도 정성도 희생도 모두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것을 이용해서 돈까지 빼앗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뭐란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무료 가정부였던 거죠.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존재였어요. 가정부는 적어도 돈을 받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시누이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순옥이 길들이기로 긁어낸 돈,
완전히 길들여졌어. 이제는 뭘 시켜도 꼼짝 안 해. 그 말들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거칠어진 손.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한 희생이었을까요?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미를 저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제 헌신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산을 저에게 남겨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뜻이 시누이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 재호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 이야기 들었어요? 응? 무슨 유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다고 하신 돈 말이에요. 재호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게 있긴 한데. 누나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돈 어디 갔어요? 누나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 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누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빌려간 게 아니라 아예 가져간 거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도 공범이었다는 걸요. 시누이들과 함께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남편도 속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정말 바보였어요. 착하게 살면 인정받을 거라고, 정성을 다하면 사랑받을 거라고 믿었던 게 바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길들여진 올케로 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3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정리할 때가 왔다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른을 앞둔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그 눈 속에는 아직 불꽃이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그 생각이 들자 몸에 힘이 생겼어요. 더 이상 절망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어요. 다음 날 저는 재호 씨가 출근한 후 집안을 뒤져봤어요. 재호 씨의 서재를 뒤지다가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과 통장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유언장을 읽어보니 명확하게 써 있더라고요. 나의 평생 간병을 해준 며느리 순옥에게 이 돈을 남긴다. 순옥이의 노후를 위해 써달라. 그런데 통장 내역을 보니 그 돈이 7차례에 걸쳐 빠져나가 있었어요. 모두 시누이들 명의로요. 총 3억 8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이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였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유산 횡령입니다. 충분히 승산 있어요. 만약 반환하지 않으면요?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거액 횡령이니까 실형도 각오해야 할 거예요. 제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무기를 손에 넣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지냈어요. 시누이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순종적인 척했습니다. 올케, 이번 제사 때 전 올케가 다 해줄 거지? 네, 그럼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준비할게요. 시누이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완전히 길들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뒤에서 착착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녹음기를 준비해서 시누이들이 올 때마다 몰래 녹음했습니다. 순옥이 길들이기는 대성공이야. 완전히 조련됐어. 이제는 뭘 시켜도 꼼짝 안 해.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요. 유언장, 통장 내역, 횡령 기록, 그리고 녹음까지. 가장 중요한 건 재호 씨를 제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호 씨에게 시누이들의 녹음을 들려줬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요. 재호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특히 순옥이 길들이기라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누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여보는 몰랐어요? 미안해, 순옥아.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그때부터 재호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누이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어떻게 할 거야? 이번 제사 때 모든 걸 끝내려고 해요. 그래,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제 편에 선 순간이었어요. 저는 서랍 열쇠를 재호 씨에게서 받았습니다. 썩은 이는 뽑아내야 한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시어머니 제사 날에 모든 걸 공개할 거였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이제 시누이들이 치러야 할 대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 날이 왔어요. 5 시누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에요. 올케, 올해도 고생 많겠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해줘. 당연히 올케가 다 준비했을 거야. 우리는 믿고 있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성껏 준비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시누이들은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30년 동안 반복된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재호 씨가 부엌으로 와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께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모든 게 끝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될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시누이들이 음식을 나누어 먹던 그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됐지만 오늘만큼은 끝을 내야 했어요. 고모님들, 가족들을 모두 앉혀놓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사상이 물러나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상을 올렸습니다. 뭔데? 이건 어머니가 공증을 받아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종이를 펼치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에게 전 재산의 일부 3억 8천만 원을 유증한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유언장이 진짜야? 우리는 처음 봐. 저는 차분하게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모님들이 이 통장을 관리해 주겠다며 가져가셨지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통장 내역을 펼쳐 보였어요. 장례가 끝난 지 보름도 안 돼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명품 가게, 여행사, 심지어 고모님들 개인 계좌로요. 큰 시누이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가족끼리 좀 쓴 게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엄마 돈인데. 그건 보관이 아니라 횡령입니다. 그때 제가 미리 불러둔 변호사님이 일어섰어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을 보관하던 분들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임의로 소비했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시누이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 고소를 했다고? 네, 맞습니다. 3억 8천만 원 횡령건으로 형사 고발했어요. 둘째 시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형사 고발이면 감옥에. 네, 거액 횡령이니까 5년 이상 실형은 각오하셔야 할 거예요. 그때 재호 씨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누나들, 이제 그만해. 순옥이 말이 다 맞아. 더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 시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오빠가 정말 우리를 버리는 거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보다 진한 건 30년 동안의 헌신이에요. 재호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누이들이 흔들렸어요. 재호, 너도 완전히 미쳤네. 옳게 편을 들다니.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고모님들이 저를 순옥이 길들이기로 조련했다고 자랑하신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기를 틀자 시누이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메웠어요. 순옥이 길들이기는 대성공이야. 완전히 조련됐어. 이제는 뭘 시켜도 꼼짝 안 해. 재호는 바보라서 뭘 모르지. 녹음이 끝나자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큰 시누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옳게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는 취하해줘.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30년 늦었어요. 이미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제발 우리도 가족인데. 가족이 그런 짓을 하나요? 어머니 유산을 가로채면서 순옥이 길들이기라고 하신 분들이요? 셋째 시누이도 울면서 빌었어요. 옳게, 우리가 돈 다 갚을게. 제발. 이미 법정에서 뵙기로 했어요. 시누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둘씩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큰 시누이가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옳게 후회할 거야. 우리를 적으로 돌린 걸 말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후회는 고모님들이 하실 거예요. 감옥에서요. 몇 달 후 경찰서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제출했어요. 공증 유언장, 통장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요. 결국 시누이들은 재산 보관자 지위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재산관리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이양정, 이양민은 징역 3년, 나머지는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합계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 그 순간 30년 묵은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 했어요. 저는 법정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누이들의 자녀들이었어요. 엄마,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면회실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대가지. 회사에서 잘리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시누이들의 가족까지 완전히 몰락한 거였어요. 한편 저희는 또 다른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재호 씨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순호가 나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 전 시어머니를 모시던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 대변도 손으로 받았는데 수십 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을 어떻게 버려요? 재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고마워, 순호가. 정말 고마워. 몇 주 뒤 법원에서 민사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유언에 따른 유증분 3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끝나면서 제 권리가 명확히 지켜진 거였어요. 6개월 후 저희는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으로 작은 펜션을 마련했지요. 여보,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그래,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매일 아침 저는 흙을 만지며 텃밭에 물을 줍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들도 심어두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제 손 씻기 강박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어느 날 재호 씨가 물었어요. 여보, 손에 흙 묻었는데 안 씻어? 괜찮아요. 이건 더러움이 아니라 새로 심는 삶이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제 손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오늘을 가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손이 된 거였습니다. 펜션에는 가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찾아와요. 사모님, 저도 시누이들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기만 하면 안 돼요. 증거를 모으고 법대로 치밀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끝내세요. 가족이라도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저도 30년을 참았어요. 하지만 끝은 있어요. 용기만 내면 돼요. 지금도 가끔 시누이들 소식이 들려와요. 여전히 감옥에 있고 출소해도 갈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죠. 요즘 재호 씨의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어요. 가끔 제 이름을 잊을 때도 있어요. 누구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싸울 용기였다는 거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잘했다, 순호가. 이제야 진짜 며느리가 됐구나.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인생은 뜨겁게 사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화내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완전히 끝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제 손은 이제 더러운 과거를 씻어내는 손이 아닙니다. 새로운 희망을 심고 가꾸는 따뜻한 손이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